먼저 첫 번째 이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준비하신 사실 내용을 제가 봤을 때 대주제로 여러 가지를 잡아오셨는데 네.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한번 좀 제가 좀 짧게나마 읊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먼저 이제 두 번의 대바다, 네, 그리고 정책법을 코로나법을 2024부터 2050까지 그리고 2050까지 상승 중국 부동산 붕괴 이렇게 지금 나눠서 대주제를 만들어 오셨는데 하나하나 모두 다 궁금합니다. 자, 일단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지금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아직 멀었다, 뭐 아니면 이제는 살아날 것이다 이런 희망과 우려가 지금 뒤섞이고 있는데, 자, 전문가이신 한 박사님께서 한번 속 시원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얘기부터 풀어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그 주제를 대주제를 그렇게 잡아오는 게 사실 좀 이유가 있는데 네. 이제 두 번의 대바닥을 이제 얘기를 한 거는 네. 요즘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큰 붕괴가 오면 네. 한 5, 6년 걸려야 회복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5, 6년 걸려서 회복할 거다. 네. 그런 얘기 많이들 해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가 그랬으니까 현재도 그럴 것이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첫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의 대바닥과 이번의 바닥은 종류 자체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그 조앵커님 네. 외환위기의 경험이 별로 기억이 없으실 것 같아. 저는 아주 어린 시절이었죠. 네. 그지요? 그리고 네. 뭐 그때를 이제 그 당시에 경제 생활을 하셨던 분들께 들어보면 네. 정말 암울했다라고 예, 많이 아니 들었어요. 뭐전 네. 그때 이제 현직에 있었으니까. 아, 예, 예. 그리고 제 아는 사람들, 아니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멋있어요? 나 아까부터 계속 감탄하고 있는 과찬이십니다. 중이에요. 예. 아, 저희 한 에너지 박사님, 충전받으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어떤 모임에서 약간 별명이 보조 배터리거든요. 네. 항상 예, 기운을 드릴 테니까 아, 예, 네, 네. 더 알찬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이제 현직에 회사에서 있으면서 안 잘린 사람이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네. 그때 슬픈 사연들 굉장히 많아요. 많았죠. 예, 그러니까 그 구사학번인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저주받은 구사학번이라고 불렀었어요. 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그러니까 아닌데 여자 기준으로 구사학번이 외환위기 때 졸업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디 취직이 됐는데 다 취소가 되는 거야, 줄줄이. 회사가 사라진다든지. 회사는 사라지진 그런가요? 않았는데 줄줄이 다 취소. 네네. 입사 시험을 통과를 했는데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환위기 나와서 지금 그렇죠. 있는 사람도 잘라야 될 판인데. 네. 거기다가 없어진 은행 한둘이 아니고 뭐 기업도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외환위기의 그 위기에 우리의 그 여진, 네. 그러니까 본진이 외환위기고 예. 지진으로 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여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진이 뭐냐면 카드 대란이에요. 그랬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외환위기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우체 사태 뭐 줄줄이 쫙 터지다가 경기가 너무 막 죽으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야 좀 소비를 진작을 하자. 그래서 소비를 시켰어요, 하게. 네. 카드 소비를 막 하게 시켰는데 이게 이제 카드 빚이 늘어나서 카드 대란으로 간 거예요. 경제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됐지.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카드 빚에 내몰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DJ 정부에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신용 회복 이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쵸. 뭐 그런 것들을 하고 했는데 그때 부동산 뭐 말하자면 용인 대형 미분양 2003년도에 용인의 대형 아파트들을 사실 그때 이제 땡처리를 했어요. KBS 네. 9시 뉴스에서 땡처리했어요. 9시 뉴스에 나왔어. 네. 여기 지금 땡처리하니까 가서 사세요 그러고.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KBS 9시 뉴스에서 나왔어요. 나도 그거 보고 와서 샀어. 그 뉴스를 보고 가서 사셨어요? 네. 굉장히 빠르신데.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안 샀거든요. 그때 이거는 무조건이었었어요. 타입 네. 기회였어. 그래서 그쵸. 그래서 원가 샀어요. 이하 분양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걸어놓고 그렇죠. 팔았죠. 네. 네. 그때 그러니까 한 40%씩 깎아서 팔았어요. 와, 예. 정말로. 그리고 그때 용인이 대형 미분양이야. 신축이. 80평, 70평.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렇죠. 평형이었죠. 네. 70평짜리 가봤더니
우리 애들을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는데 핸드폰 사줘야 되겠더라고. 저쪽방에 있으면 찾을 수가 없어. 넓어서요? 불렀어. 전화해야 돼. 정말 그랬어요. 네. 뭐 그런 식이었는데 참 그때의 이게 회복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꽤 걸렸어요. 그렇죠. 그때 위기가 너무 컸으니까 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하고 그 서브프라임의 본진이고 여진이 재정위기입니다. 서브프라임의 후속타예요, 그것도. 네. 재정위기도. 그럼 서브프라임 2008년 터지고 2013년 정도까지 유럽 재정위기가 갔다고. 네. 11년 터지고 한 13년 정도까지 갔어요. 피그스 사태가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러고 유럽 재정위기 13년까지 갔는데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유럽 13년이 바닥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대바닥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외환위기 얼마나 큰 위기였어요. 엄청났죠.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요. 세계대공황 그 사이즈였어요. 내가 연구원에 있으면서 그때 분석을 했어요. 네. 사이즈는 세계대공황급인데 세계대공황은 세계 각국이 서로 보호무역을 하다가 위기를 확산시킨 거고 이거는 서로 공조해서 위기를 축소시켜준 차이지 덩치는 그만한 덩치였어요. 근데 그때의 위기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안 되는 거 하고 지금이 그런 위기예요? 위기를 걱정했는데 안 오잖아. 안 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위기가 한 5년 갔단 말이에요. 97년 외환위기 터지고 2003년이 대바닥이었는데 그때까지 위기가 카드에 대한 대우체 사태 뭐 쫙 이어져서 5년 갔죠. 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도 8년에 터지고 2013년 정도까지 유럽 재정위기가 이어져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랑 비교해서 이번도 5년 동안 부동산이 안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히려 요즘에는요. 네. 그때보다 더 나쁘다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네. 더 많이 올랐다. 네. 더 장기간 올랐다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글쎄 이제 그거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져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네, 뭐 다들 당위성은 어떤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지. 다들 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 열매 연구위원이 제대로 잘 짚으셨는데 무지하게 많이 무지하게 오래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받으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제 그 거시 경제의 통화 정책에 관련된 거, 통화와 물가에 관련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이게 아주 쉬운 문제인데 돈 많이 퍼붓잖아요. 집값 올라가고 그 집값 올라간 만큼 물가도 같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 물가 레벨도 무지하게 올라갔다고요 지금. 그러면 이 집값이 그대로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물가는 안 올랐는데 집값만 올랐다. 그럼 인정을 못 받는데 네. 네. 이 둘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다 오른 상태에서 균형을 맞춰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을 뭐 20% 30% 뭐 이렇게 받으면 다 받은 거지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진 않는다고요. 네. 그럼 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박사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아, 네.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반대 생각도 많고 저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많은 네, 네, 질문을 받기 때문에 제가 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를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계부채를 보라는 거죠.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들은 디레버리징, 가계가 부채를 많이 갚은 나라들이 꽤 많은데 선진국은 네. 우리는 지금 IMF 때나 서브프라임 때보다 훨씬 가계부채가 늘어있다. 그래서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충격이 훨씬 크고 네. 금융 시스템이 조금만 불안해도 옛날보다 충격이 오래 간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게 그 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이나 유럽의 가계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최대한 180%까지 갔었어요. 네. 160에서 180%인데 적정이 100%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 뭐라 그러죠? DSR. DSR. 네. 그게 적정이 미국 애들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기 뭐죠?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나 이런 데들이 BIS 네. 같은 데들이 네. 적정으로 보는 게 0.1이에요. 10%. 10%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애들이 12%를 갔어요. 네. 12% 가면 위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40%인데요. 아니 40%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규제가 그랬죠. 우리는. 그러니까 네. 규제가 그거를 넘으면 안 된다는데 네, 네. 국가 비율로 보면 그게 12%가 총 그 가계 부채 비율의 한 160, 180% 정도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네. 근데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국의 가계가 다 그랬고 유럽의 가계가 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앞에 카드 대란까지 한번 구조조정을 싸그리 해서 네.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았을 때는 우리 가게는 굉장히 건전했어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이 가게가 집을 다 뺏겼고 미국 집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포클로저로 그때 시장에 뺏긴 게 우리가 주장한 바로 1,000만 채. 그때 뺏긴 게. 빚을 못 갚아서 네, 은행이 갖고 간 거. 은행이 가져갔죠. 네. 그게 1,000만 채예요. 그때 우리 추정이. 유럽은 스페인 뱅크런 났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망했거든. 예. 우리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넘어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가게가 빚을 무지하게 늘려왔고 미국은 아직까지 건전해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미국에서 부동산이 안 터질 거라고 보는 제일 큰 근거가 저는 그거예요. 네. 또 다른 근거도 있긴 한데 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위험해. 그건 사실이에요.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잖아. 그렇죠. 지금 금리 올리면 터져요. 네. 터지는데 가계부채가 터질 텐데 그래서 미국 금리 올리는 만큼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라가는 이유고 네. 내가 한국은행장이어도 나 금리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이제 난 원래 증권 베이스가 아니라 경제연구원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연구원에서는 항상 보고 썼을 때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어떤 정책을 쓰겠다. 또는 내가 한국은행장이면 통화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겠다. 이 관점에서 우린 보고서 쓰거든. 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런 걸 항상 그 관점에서 써요. 그래서 한국은행장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쫓아가는데 훈련이 돼 있거든. 네. 네. 우리 미국 금리 더 올려도요, 한국은행 금리 못 올려요. 물론 지금 이제 많은 채권 전문가들께서 네. 미국 금리 올리고 한국은 못 올려도 네.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된다. 빠져나갈 건 미리 다 빠져나갔거든. 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bp 차이지 않습니까? 200bp 차이죠. 네, 그 역대 최대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못 가본 거지. 네, 한 번도 못 가본 데를 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상황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는 한미 간의 금리 차이 가지고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 자체가 굉장히 긴 저거를 가지고 굉장히 긴 듀레이션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 차로 움직이는 자금들은 벌써 작년에 다 빠져나갔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전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지금보다 더 올린다? 그러면은 부담 갈 거예요, 가계가. 네. 가계 부담 무지하게 갈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한국은행이 더 못 올릴 거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네. 신용회복, 신용 개인 회복. 파산. 아 파산이요? 네. 네. 요즘은 개인 파산 제도가 우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은행 쪽에서 하는 거 하고 법무부에서 하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나 그래요, 그게. 네. 근데 그 뒤에 센 거로 가지 않으면 내가 개인 파산 이게 회생 신청을 했다는 자체를 나하고 그쪽 담당자하고 둘밖에 몰라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처음 뒤에 알았네요. 거로 가면 네. 회사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돼. 네. 근데 앞에 거에서는 단계가 있군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혜택이 더 좋고 이쪽은 혜택이 좀 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난 그건 굉장히 잘 만든 제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래저래 현재 금리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리면 안 되고 지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정부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박사님 근데 저는 네.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내가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네. 혹시나 잘못되면 나라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조금 뭔가 건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네. 소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투본선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투자는 네.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주 심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가 하다가 네가 망했으면 네가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알바를 하든 뭐라든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거지가 되든 네가 알아서 거지가 되고 그거 왜 나라가 책임져 줘야 되냐 이 소리 당연히 나오죠. 예. 네. 근데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국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러 모랄 해저들을 저질러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자기도 어쨌든 집 하나 장만하고 있어요. 장만했다가 문제가 되면 국가가 보호해줘야 될 국민이고 보호해줘야 되고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보호 안 해주고 뭐 이걸 신용 회복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 사람한테. 네네네. 거기다가 세 번째는 지금은 이제 이거 우리 여기까지 얘기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데 뒤에 사실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써놓은 네.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 세계 경제 자체가 양극화가 너무 벌어졌어요. 오죽하면 미국도 양극화가 너무 심했고 맞습니다. 그 양극화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 정말 양극화에서 미국의 고졸에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근로자들이 워낙 이 소외돼 있다 보니까 걔들 표 가지고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야, 한국 것도 뺏어가지고 미국 애들한테 갖다 주고 어디 것도 뺏어다 갖다 주고 방위 비밀문이 다 걷어갔잖아요. 다 미국부터. 그 거기에 당선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예, 지금 예.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거를 감당하기 힘든 세대는 힘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은요 정말 계속 감당하기 힘들어져요. 이거는 최소한의 회생 기회를 줘야 돼요. 예, 국가에서 그건 그 줘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그건 국가 정책적으로 놓고 볼 때 그걸 안 해주면은 국가가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네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또 개인 회생이나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근데 너무 멀리 왔네. 너무 멀리 제 진행이 실무 된- 때문에. 네, 감이 있고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닌데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실 정부가 네. 부동산 지금 올해 부동산이 좀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났죠. 저점 대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물론 지난 고점에 비하면 아직 아래에 대부분 있지만 네, 초고점 찍은데도 신고가 갱신한데도 나와요. 일부 지역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네네. 그 중간쯤에 저점하고 아, 그렇죠, 고점 그렇죠. 중간쯤에 와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일단 규제 완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줬고 연초부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불거질 때 이걸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도 많이 취해서 네. 약간 눌러놨다. 그럼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위험을 이제 밀어놨다. 밀어놓은 거다. 이런 걱정도 한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봐요. 전 사실은 이번 부동산의 저점을 언제로 보냐면 작년 둔주 사태로 봐요. 둔촌주공 사태 때가 부동산의 저점이었다. 네. 네, 전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부동산은 전 바닥은 찍었다고 이제 그때 둔촌주공 사태 때로 바닥을 찍었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이게 V자 반등이 나올 거냐 V자 반등은 안 나옵니다. 어차피. 네. 저는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앞으로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천천히 옆으로 가면서 갈 텐데 그 우리 열매연구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회복할 때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 거래량이 쫙 늘었다가 좀 조용해지면 거래량 다시 줄고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만 하지 집값은 별로 안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으로 거래량 늘었다 줄었다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가격은 많이 안 올라가고 네. 지금이 이제 그거를 시작한 단계다. 지금이.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부동산을 사셔야 될 때라고 요즘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시장에 그 마음 급해가지고 매물 나와 있는 거 아무거든지 우선 쫓아가서 추격 매수한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렇죠. 네. 이거 왜냐면
이제 금매물이 소진되고 나니까 위에 매물만 남은 거잖아요. 이 비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쫓아가서 사면 값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쫓아가서 사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거래가 또 줄 거거든. 네.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거래가 다시 줄어요. 그러면 요 효과가 또 내려옵니다. 팔 사람이. 네. 그럼 그때 가서 천천히 올라서 사시라는 얘기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막 추격 매수로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다만 지금보다 그럼 집값이 더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작년 말 저점보다. 저점 찍었잖아요. 네, 네. 그때보다 더 내려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서 2차 하락이 나오고 뭐 3차 하락이 나오고 이러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외환위기든지 아니면 서프라임 사태 다음에 재정위기까지 연결되는 이런 초거대 위기가 오면 그 기간 동안 못 가죠. 네. 근데 요번에 부동산 가격 하락과 요번에 경기 침체 이런 모든 거는 금리 인상에 의해서 나온 가격 조정이거든. 네. 가격 조정폭이 좀 주식은 컸죠. 근데 이건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사이클은 버블이 너무 심했다라고 네. 보는 것이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느 한 시청자분께서도 댓글창에 네. 김열매 의원은 21년도 고점에서도 더 네. 오른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는데 더 사실 올랐었죠. 잠깐 오르고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금방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네.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올 거라는 예상을 못했고 그때만 해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3.5%, 미국이 5%를 볼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네네. 그런 얘기하면 그렇죠.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거나 금리는 4%, 5%에 와 있고 미국은 그렇게 와 있고 또 한국도 대출 금리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네. 급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제로 금리에 가까웠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의 가격은 좀 잊어버려야 될 것 같고 네. 그 이전에 4%보다 금리가 높았을 때를 보면 네. 지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 아니냐. 가격의 버블이 코로나 버블이 아직 덜 빠진 게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물가 네. 오른 만큼 집값도 올라가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 이제 우리 이제 경제학에 저는 사실 통화주의자인데 경제학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에 돈을 100원을 집어넣으면 집값이 100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100원을 덮어버 200원이 돼요? 그럼 집값 200원 되는 겁니다. 근데 100원이 있을 때 100원을 넣으면 결국은 집값은 200원이 되는데 200원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게 정책 시차라는 게 있어서 최소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피크를 찍는 게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서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그게 통화 정책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 그러니까 지금 100원을 넣었는데 집값은 내년 돼야 200원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100원에서 200원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200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집값이 올라가냐? 이건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또 안 넣으면 그대로 200원으로 있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을 물가 상승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돈을 집어넣으면 집값 이게 그러니까 음식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생필품값만 오르는 게 모든 값이 다 올라가요. 네. 월급도 올라가고 다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월급 같은 거는 사실은 좀 후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만 빼고 다 사람들이 올라요, 내 지금. 월급만 빼고 나머지 다 올라요 이 소리가 나오는 네. 거예요. 월급이 후행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뭐 사실상 월급이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월급이 얘기가 줄어버렸죠. 나오잖아요. 네. 물가가 올랐으니까. 근데 그렇죠. 월급은 항상 1년에서 2년 정도 시차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오래 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월급 1년에 한 번씩만 올려주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저 어떡하죠? 네. 그래서 월급은 항상 후행이기 때문에 이런 물가가 앞에 먼저 가요. 그리고 내 월급 가지고 보면 에이 이거 옛날에는 뭐 1,000원이면 그래도 그 아이스 케이크 맛있는 거 하나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 사 보니까 반토막이야. 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쫓아가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 지금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그런 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저는 마르크시스트는 아닙니다만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닙니다만 마르크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천재예요. 천재 그 사람. 네. 진짜로 천재예요. 근데 마르크스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시간이 지나면 양극화가 된다는 게 마르크스가 한 말이거든요. 예. 네. 양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여기 부르주아가 있고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예. 그 사이에 뿌띠 부르주아가 있어요. 네. 이 뿌띠 부르주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의 재산도 좀 이제 생산의 수단도 좀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살고 노동도 투입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 우리 지금 말하자면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네. 약간 좀 자영업자 중에는 우리는 자영업자로 먹고 살기 힘든 직업이라고 보는데 조금 먹고 살기 좋은 자영업자들. 네. 그게 뿌띠 부르주아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전부 다 프롤레타리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네. 확 벌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세계 경제는 그게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이었거든요. 옛날 자유주의자. 네. 근데 우리 지금 신자유주의가 40년 동안 세계에 득세를 하고 살지 않았나요? 73년 석유 파동 터진 이후에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까지가 신자유주의였어요. 그렇죠.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양극화입니다. 지금 양극화가 너무 벌어진 거예요. 네. 너무 벌어지다 보니 이 집값이 어떤 사람들 이게 옛날로 치면 내가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는 한 10년, 15년 정도 돈 모으면 네. 내 외벌이로 해도 네. 마누라 일 안 해도 외벌이를 하는데 대신에 이제 와이프가 굉장히 돈을 아껴 쓰고 쓰셨겠죠. 이게 내가 월급은 다 받는데 나는 하루에 1,000원씩 용돈 받아 가지고 나가면서 내가 돈 왜 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아끼면 나이 한 40 정도 되면 자기 집을 장만할 수가 있었어요. 네. 물론 빚도 져야 되고 부모님한테 가서 손도 벌려야 되고 소위 말하면 영끌을 하긴 해야 됐지만 집 장만할 기회도 많았고 할 수 있었어요. 네. 지금 나이 40에 할 수 있겠어요? 웬만한 사람들 맞벌이 해도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일본처럼 옛날에 일본이 70 정년퇴직 다 하고 한 70쯤 가서 자기 집 장만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일반 소시민들의 일반적인 루트였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40에 자기 집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순수 근로소득으로.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도 받더라도 네네. 근로소득으로 억대 연봉 이상 가야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억대 연봉자 그러면 우리나라 억대 연봉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즘 억대 연봉자 얼마나 많아요? 많아졌죠. 널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 바닥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월급이 그러면 이 비율만큼 같이 따라 올라왔냐? 안 올라오거든요. 여기는 조금밖에 안 올라왔어요. 저긴 무지하게 올랐고 아직까지 200만 원대예요. 밑에 평균이. 네. 그러면 둘이 부부가 모아도 생활하기도 바빠.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과 이쪽에 돈 많은 사람은 내가 돈 가지고 내 집 사버리는데 무슨 문제야. 집값 떨어지면 안 돼. 이러는 사람과 양쪽의 갈등이 무지하게 벌어진 사회가 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집값 얘기만 하면 이 실시간 댓글 채팅창에는 한쪽에서는 욕을 바가지로 하고 다른 한쪽에는 박수를 무지하게 치고 양쪽의 그 의견이 너무 엇갈리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네. 세대 간 갈등도 됐고 다음에 가진 계층과 상대적으로 덜 가진 계층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지금 갈등이 무지하게 심한 사회가 된 건 사실이에요. 예.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지역 갈등 심할 때 어디 가서 어디 출신인 거 얘기하지 맞아요. 말아라. 예. 이거 있었고 그리고 종교 얘기 어디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요즘에는 제일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얘기예요. 가을 부동산 얘기하면 안 술 돼요, 먹다 사실.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그 의견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워낙 많이 결부가 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한다라고 네, 이제, 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에 일어나진 않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정치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네. 정책적으로 지금 부동산 상황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지금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걸 살리려고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꺼지게 놔두려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이신가요? 양쪽 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MB 때랑 이번이랑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정권의 뿌리가 같으니까. 네. 네.
MB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동산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얼마나 올려놨어요. 무지하게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강남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가장 많이 했었단 올랐던 말이에요. 시기였죠.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이게 기대감이 뭐였냐면 부동산 관련 규제 이런 거 자유화한다.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부터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값이 그냥 따블을 찍어버렸잖아요. 기대감이 컸죠. 네. 네. 이제 35층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50층 되겠네. 그리고 재건축 다 해주겠네. 그냥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강남의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큰일 났네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이명박 정부가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네. 정권 내내 5년 동안 내내 부동산을 잡았어요. 못 올라가게. 거래는 활성화하게 해주지만 가격은 못 올라가게 한다. 가격 올라갈 수 있는 건 철저히 다 차단시켰어요. 거기다가 반값 아파트까지 공급을 해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강남 못 올라가는데 다른 데 올라가? 못 올라가잖아요. 다 똑같이.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악착같이 잡았고 그래서 사실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설 때까지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이유가 정책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서 박사님 네. 외람되지만 네. 저도 이제 부동산을 봤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네, 네. 이명박 정부 때 분명했던 거는 서울 수도권은 확실히 규제를 했습니다. 네. 오르자마자 이명박 정부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규제 완화하면 오르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마 아파트 최고가를 찍었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네. 서울 수도권 가격은 조정기에 들어가요. 네. 꽤 오랫동안 내려갔죠.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지방의 미분양을 해결해야 되니까 네. 지방은 다 지방에 대해서는 살려줬어. 다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이 그때 엇박자로 갔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못 갈. 사실 그 전에 법을 생길 때는 수도권만 갔는데 지방은 못 갔고 네. 반대로 이때는 수도권이 힘들어졌고 지방이 갔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어도 사실 서울하고 수도권이 대세상승으로 같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서울하고 지방하고요. 네. 네. 요게 같이 간 거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가 유일해요. 같이 갔어요, 일단은. 근데 하여튼 그땐 그랬거든요. 서울 수도권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보면 네, 그렇다는 네. 얘기죠. 네. 요번 정부는 지금 이제 요번 정부는 그때하고 좀 다르게 더 힘들어진 건 전국이 다 갔단 말이야. 네. 부동산 가격이요. 그래서 이 정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가계부채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안 되고 반대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그럼 버블이거든요, 또다시. 네. 그러니까 그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뭐 꽤 잘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네. 그 점은 잘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파트 공급에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몇 년 뒤에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만들 원인이 되긴 하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은 지금 미분양 해소하기도 바쁘니까 네. 그리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공급이 더 원활하고 서울 수도권보다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시국을 통과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상대적으로 잘 쓰고 있다. 너무 올라가지도 않게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박사님, 좀 여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처음에는 내놓았다가 이제는 조금씩 약간 걷어들이는 듯한 그런 모양인데 네. 요거 정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그게 처음에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동산 가격을 좀 받쳐주기 위한 정책으로 사실은 나왔던 거죠.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네네. 아니, 너무 떨어지면 우리 가계부채 터져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 첫째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맞아요. 많이 네. 늘었죠. 네. 다음에 집값에 이 바닥이 그 돈이 들어와서 집값 바닥을 다 훑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올라가는 문제가 또 생겼어요. 아,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지역별로 차이가 크긴 한데 서울 수도권 중에는 전고점을 넘어간 데도 나와요. 이미 신고가가 나와요. 예. 다시 과열 조짐이 보이는 거죠. 네. 네. 나와요. 그래서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부양책은 안 나올 것 같다. 네. 당분간은 억제책이 나온다. 그게 말씀하신 그 50년 이게 걷어들여 버리는 게 이제 예. 억제책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 때지만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떨어지는 걸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억제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가격은 못 올라가요. 그리고 거래가 다시 줄면서 매도 효과가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대책이 나오면 거래가 늘었다가 대책이 없어지면 거래가 줄었다가 이게 좀 몇 번 왔다 갔다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기에 들어갈 때 비로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아, 저 박사님 이제 그 사실 6가지 챕터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제 3번째 정도까지 넘어온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4번째 주제가 네. 2024부터 2050까지인데 이제 네. 여기서는 뭐 무량판 사태라든지 네. PF 부실화에 대해서도 적어 주셨더라고요. 이제 네. 이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이슈인데요. 네. 네. 제가 여기 주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말을 써서 그거는 말을 안 할 거고 우리끼리만 보자는 거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2024년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유산의 거의 마지막쯤 될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 안 지었으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집을 지어도 아직 안 나와요. 시장에 시간이 너무 짧아. 네. 네. 그러니까 내년 정도까지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예요. 최소한. 네. 그거는 그렇잖아요. 네. 집 지는데 3년 이상 걸리니까. 완공되는 기준으로 그럼요. 공급은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제일 걱정이 나는 서울이에요. 어떤 면에서 걱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이 겹쳤어. 네. 박원순 시장이 정체 임기 내내 한 10몇 년 했죠. 3선이었으니까요. 네, 임기 내내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먹어 버렸어요. 네. 그리고 있는 집 이게 잘 고쳐가지고 이쁘게 뭐 잘 쓰자 모여가지고 무슨 좋은 것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저기 해방촌 이 사람들 다 성지순례 하듯이 다 해방촌 왔다 갔다 하대. 도시 재생 사업을 네,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그런 건 했지만 아파트 공급은 없었어요. 서울도 공급해야 되거든. 내년에 입주가 7,000호? 내년이 좀 작습니다. 네. 네. 7,000호. 그리고 지금 올해 7월까지 서울의 분양이 봤더니 전국이 한 7만 호 정도 7월까지가 올해 들어서 됐고 상반기에 7만. 네. 그리고 3만 원 몇천 호 정도가 지방이고 한 4만 호 가까이가 서울 수도권인데 서울, 경기, 인천. 네. 근데 서울에도 좀 있긴 있어요. 이제 새로 이번에 착공하는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조합이에요. 일반 분양분 없습니다 거기.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래도 일반 분양분이 꽤 나왔는데 네. 요즘은 10% 안 나옵니다. 이미 용적률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앞으로 2, 3년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될 텐데 서울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근데 박사님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지만 네. 25년에는 대망의 둔촌주공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둔주 한 단지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서울 전체를 놓고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2018년도에 헬리오시티 가락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였는데 그거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면서 내려가죠. 네, 조정을 그건 인정. 받았잖아요. 네, 그건 인정. 네. 근데 그건 일시적인 조정이고. 뭐 한 1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일시적인 있었죠. 조정이고 전체를 네. 놓고 보면 일단은 수급 쪽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네. 첫째. 네. 네, 두 번째. 제가 이제 무량판 얘기를 해요. 우리 무량판은 뭔지 아시잖아요. 네, 그죠? 네. 어. 나름 저도 건축공학과 그러니까 건축을 했는데 무량판인데 아니 뭐 대단히 잘하진 전공하시잖아요. 않습니다. 지금 무량판의 문제가 뭔지도 명확하게 잘 알고 네, 계실 네. 텐데 저 무량판 사태가 터진 이유가 무량판을 그 시공을 해본 사람이 없어서 지금 사태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경험 인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저 무량판이 시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시공만 해놓으면 저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법 자체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그건 당연하죠.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한 굉장히 거죠. 좋은 공법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 우리도 무량판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 무량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건설 노동자들이 했으면 옛날 오래된 사람들은 아니까 젊은 애들 데리고 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가르쳐가면서 갈 수 있는데 요즘 건설 현장에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몽골 사람, 중국 사람 이래요. 그 사람들 무량판 해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계속 낮추다 보니 또 원가를 뭐 올려줘도 한국 사람이 요즘 건설 현장 가서 일하려고 안 하니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무량판 사태 우리 다 이제 집중적으로 무량판 아파트 다 때려 야단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하려면 돈 더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못 해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하도급 원가 올라갑니다. 요즘 자재 원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자재 원가 다 올라갔습니다. 인건비 다 올라갔어요. 이거 다 반영돼서 이미 지금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치솟았는데도 경쟁률 무지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아파트 분양받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분양가가 역대 최저가 될 거다는 네.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내년 더 올라가고 내후년 더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원가도 올라가. 수급도 안 맞아. 그러면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공사비 때문에 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랑 갈등이 심해져서 착공을 못하는 조금은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많아지고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놓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건설 원가도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수급도 맞지 않는다. 이러면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부터는 집값은 올라가는 집값으로 자리 잡을 거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당장 세게 올라가는 V자 반등은 아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상황도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거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을 그래도 얼마 정도 겪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간으로 그렇게 아주 길 것 같진 않아요. 계략적으로 보자면 옛날은 한 6년이었다면 아니 근데 그때는 위기 상황이었고 네, 지금은 한 1, 2년? 1, 1년? 2년 그러니까 네. 길어봐야 내년 초 정도까지 네. 이미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그 상황을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이번에 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변수는 많아요. 세계 경기가 어떻게 갈 거냐, 그쵸. 중국의 벽개원 사태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런 변수들은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경제 위기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네. 1, 2년 후에는. 서울 수도권 같이 네. 가겠죠. 근데 이번에 차이는 건 있을 거예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이번에 가는 사이클은 다를 거다. 지방은 많이 늦을 거다. 아, 네. 근데 앞에서 이명박 정부랑 지금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방이 이렇게 어려우면 서울 수도권은 똑같이 조금 규제를 더 하더라도 네. 지방을 좀 살려주는 정책이 다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도 지방이 너무 지금 이번에 데미지가 커요. 미분양 너무 많았고 네. 많아요. 그래서 지방이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은 조금은 좀 이번에는 회복은 좀 느릴 것 같고요. 공급도 너무 많았고 좀 회복은 느릴 것 같고. 예. 근데 지방 중에서도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데 벌써 또 찍잖아. 네. 아, 그렇죠. 해운대 점거점이 뭐예요 지금? 서울이랑 경기, 인천이 같이 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서울이랑 부산의 좀 그러니까. 핵심지가 더 같이 가는 그럼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분당 같은 데도 점거점 넘어서는 아파트들이 이미 나와요. 예. 근데 그걸 추격은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해운대 바다가 쫙 보이는 펜트하우스 이거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이야 지금 네네네. 이미.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는 그 지방하고 하여튼 그 수도권은 이번에 좀 차별화는 될 것 같다. 네네. 같이 가지는 못한다. 자, 그 네 번째 주제가 사실 2024부터 2050이란 말이죠. 네. 네. 이렇게 긴 폭을 잡아놓으신 것이 출산율 얘기를 해주시려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 네, 이 그렇죠. 출산율 감소가 눈치는 빠르시네. 네. 네.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 좀 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요즘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학교 출산율 0.7 네. 찍었잖아요. 제가 요즘 2.1 지속가능 연구소라는 데를 예. 이제 그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2.1이 첫째 출산율 1.1이에요. 그 목표라는 건가요? 그렇지. 2.1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자고 어떤 분이 만들어 놓으셨던 연구소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그냥 아무 소장 타이틀 없이 돌아다니면 웃기니까 그 소장 타이틀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해라.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2.1이면 지금의 3배네요.
그렇죠. 네. 원래부터 근데 2.1에 대한 그 관심도 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2.1이 그거예요. 왜 1이 왜 붙냐면 이게 둘이 만나서 결혼하니까 둘만 남으면 되잖아요. 그 네.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죠. 네네네. 이제 고령화만 발생 안 하면 네네. 유지가 그대로 되죠. 근데 0.1이 붙은 거는 영유아 사망률. 얘들이 애를 낳기 전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영유아 사망률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2.09. 그런데 이제 편하게 2.1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0.7이면 0.7이고 서울은 0.6이고. 그쵸. 그럼 인구가 이미 피크아웃했다.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연 감소 그러니까 중이죠. 네. 네. 세대 두 개가 지나가면은요, 우리의 DNA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둘이 만나서 이해해야 되는데 0.7이기 때문에 내가 생존해서 남아있을 확률이 0.35로 35%로 떨어져요. 근데 한 번 더 내려가면 35% 곱하기 35% 그러면 10% 미만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가 나부터 한 두 번 내려가면 나의 DNA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0으로 수렴해 버려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심각하죠. 네. 근데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니 집은 이제 누가 집이 사냐는 남아 거죠. 돌아갈 거다. 네. 그렇죠. 그러면 왜 지금 집을 사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집은요. 네. 우리 이제 열매 연구원이 잘 아시는데 그 공자 앞에서 문자 쓰기 아유, 죄송합니다만 웃으세요. 네. 집은 소비재 겸 투자 자산입니다. 소비재의 기능이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전세 가격 이거는 소비재로서의 가격이에요. 네. 투자 가치가 없는 그렇죠. 보증금이죠. 네. 네. 내가 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소비재로서의 가격이에요. 전세는. 거기에 집값하고 차이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는 갭. 네. 그 갭이 투자 가치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재 치고는 철저하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주식은 가격이 선반영을 하잖아요. 미래 인구 주니까 인구 주면 집값 떨어질 텐데 그럼 주식은 선반영해서 가격이 미리 떨어지죠. 네. 주택은 지금 미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 기능,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선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뭐냐면 지금 인구 학계 출산율 무지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요 주택의 수요자가 아니에요. 주택 사례들이 아니에요 지금. 걔들은 40년 지나야 집 사요. 네. 점점 취업도 늦어지고. 40년 지나야 집 삽니다 걔들은. 네. 그러니까 걔들이 주택 수요로 들어와서 수요가 급감하게 되는 건 40년 뒤의 얘기예요. 네. 더 정확하게는 인구는 이제 빨리 줄어드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1인 1주택이 아니에요. 1인 1방이에요. 그렇죠. 그럼 1가구 1주택이에요. 네. 근데 인구는 계속 이제부터 줄어들 테지만 가구 수는요 2040년까지 늘어나요. 우리나라 통계청 통계가 그래요. 인구 가구 추계가. 박사님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가구 그 편성 기준 그 비율을 통계로 보면 1인 가구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인 가구도 한 집에서 살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는. 네. 옛날에 한 지붕 세 가족도 살았는데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계속 1인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는 우리나라 이제 인구 가구 추계에 의하면 2040년인가 2045년인가까지가 계속 늘어요. 네. 네. 가구 수는. 그러면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도 멸실 수요라는 게 있기 때문에 2050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가구 수가 줄어도 멸실 수요를 치면 이게 집에 대한 수요가 줄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50년을 찍어놓은 건데 물론 지금 이제 새롭게 인구 가구 추계를 새롭게 하면 네. 요즘 이제 자켓 출산율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쵸.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네. 그렇긴 해도 우리 인구의 고령화가 더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구 수는 더 오래 갈지도 몰라요. 네. 오래 사시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2050년 정도까지는 뭐 짧으면 2040년 정도까지는 주택의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이게 이제 인구 가구 추계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생필품이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선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길바닥에 놔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확실해. 네. 그러면 지금 집 안 사고
이제 전세 산다고 한참 떠들었잖아요. 네네. 전세 살아도 그 집엔 들어가 있어야 돼. 어느 집은 있어야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이 절대적으로 모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가구가 있는데 집이 900개밖에 없어. 그럼 100명은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야죠. 전세값도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네네. 집에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박사님, 계속 공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미리 땡겨서 안 맞추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2040년에서 한 50년 사이까지는 집값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질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를 지금 박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우리가 좀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이맘때쯤에는. 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경기가 좀 좋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네. 가구가 한 명이 한 가구로 분화하는, 그러니까 뭐 네. 2인 가구든 1인 가구든 이게 늘어나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기가 좀 받쳐줘야 네. 늘어나지. 네. 상식적으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맞벌이 하는데 뭐 애 봐줘야죠. 그렇죠. 뭐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구가 다시 경제가 어려우면 좀 합쳐진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위기가 없이 이번 사이클은 경제 성장으로 간다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경기 바닥을 네, 작년 말 올 초에 지났다고 봐요. 네. 그게 가장 큰 전제가 아닐까 싶네요. 뭐 그게 가장 큰 전제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꼭 뭐 경기가 바닥을 지금 지나간다라도 별 차이는 없거든. 네, 근데 작년 말 올 초에 우리가 모르게 경기 침체가 지나갔다. 그냥 미국도 경기 침체가 지나갔다고 봐요. 네.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거는 우리는 특히나 더 그런 게 우리는 세계 경기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나라 저기 그 철강성 나오는 호주, 네, 캐나다 이게 자원 국가들. 그러니까 거기가 금리 정책이 가장 빨라요. 네, 자원부터 시작이니까. 네. 그다음에 그 자원을 갖고 와서 이 철광석을 갖고 와서 철판을 만들고 철판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하는 우리나라. 이게 그 다음으로 민간 국가거든요. 그리고 소비 국가 미국 제일 뒤에요. 그러니까 호주, 캐나다,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런 정도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쪽에 저 나라들의 금리 정책, 우리의 금리 정책 이런 걸 보면 경기 상황이 거의 맞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돌아섰잖아요. 네. 작년 말 올 초가 제일 힘들었잖아요, 삼성전자.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은 작년 말 올 초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보고,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앞으로 이제 경기나 이런 변수를 많이 봐야 된다 그러는 게 우리가 중국에 아직 의존도가 꽤 있는데 중국이 너무 힘들어. 네. 그리고 저 중국이 난 바닥은 찍었다고 보는데 근데 돌아설 생각을 안 하네. 네. 그리고 돌아설 생각을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계속 그래. 근데 이번에 백혜원 사태 때문에 어쩌면 시진핑이 정책을 조금은 조정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조금이라도 좀 빨리 살아주면 미국 경기는 거의 뭐 경기 침체로 하거나 심하게 안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국이 가라앉으면 또 심각하니까 중국이 네. 좀 좋아지면 그러면 경기는 내년쯤 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근데 그 중국이 저게 빨리 나아질 것 같지는 않으니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V자 반등이 안 나오고 옆으로 긴 U자 형태로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를 보는 관점이 그렇게 깔려 있어요. 네. 뭐 삼성전자 돌아선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 1위 국가는 중국이고 그렇죠. 전체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우리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보다 중국에 더 하고 있고 물론 다행스럽게 미국 쪽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뭐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는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 어떻게 하면 시진핑이 의도를 바꾸면 그 생각을 달리하면 뭔가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정책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중국 문제를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에 베이다이형가 이번에 저기 이제 여름 휴가 겸 가서 그 경제정책 얘기하는 네, 데가 네. 베이다이형 맞죠? 이번 8월 말에 있었던 네. 거. 거기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경로를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고참들이 네. 이거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일제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경로를 했대요. 경로를 하면서 이제 그 고참들은 없이 그 앞에서 못 하니까 자기의 졸개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경로를 했는데 경로를 하면서 이분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고는 저기 그 동쇼평 이하 이 유명하신 분들이 다 사고 선배들이. 쳐놓고 네, 네. 자기는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든데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 내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러냐? 이랬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분들의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덩쇼핑의 정책이 뭐냐면 선부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부자가 될 사람 먼저 부자 되고 나머지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한 방식으로 똑같이 재벌 육성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때 네. 이게 뭐 일본이 이제 재벌 자이바추라고 하고 우리도 재벌이고 뭐 거기 갖고 왔으니까 네. 중국도 그 방식 그대로 써요. 그래서 선부론을 썼어요. 그 정책이 앞에 모든 주석들이 다 그 정책이라서 중국 경제 이만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시진핑 이분이 주석이 된 이후로 공부론을 주장을 하죠. 공동부유.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양극화의 제일 본질은 부동산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주석이 된 이후로 계속 부동산은 억제를 해옵니다. 그 결과가 지금에 와서 헝다 사태니 무슨 뭐 벽계원 사태니 이런 사태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견디다 못 견뎌서 자빠져 나가는 거니까. 네. 헝다, 완다, 벽계원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태로 오는 건데 요번에 이제 무지하게 화를 냈다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여기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한번 찾아봤더니 네. 그냥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제 과거 3대가 남긴 문제가 모두 덮쳐왔다. 그렇죠. 10년이나 노력했지만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 이게 내 탓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합니다. 맞아요. 네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제일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이제 저는 사실은 뭐 그 시진핑 주석 이분이 교조적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중국이 문제를 해야 되는 거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은 못 가거든요. 네. 무너집니다. 네.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양극화예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게 부동산 가격을 잡다 보니까 경기가 망가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회의에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러긴 했는데 경제 정책의 변화가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가 또 나와요. 뭐가 나왔냐면 중국의 일선 도시까지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지금 일선 도시의 부동산이 순식간에 팔려나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부동산을 살려주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데 조금은 좀 시간이 지나야 말을 해주긴 할 텐데 어쨌든 중국이 빨리 돌아서긴 힘들 거다. 그리고 부동산을 이 상태로 계속 잡고 가다 보면 중국 경제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완화적인 정책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 큰 문제 없이는 넘어간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이해가 잘 됩니다. 네. 자. 세계 경제를 훑어본 느낌이네요.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이제 저는 좀 어리잖아요. 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흐름부터 쭉 짚어주셔서 저같이 좀 경제 지식의 수준이 아직은 얕은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한상환 2.2 지속가능 연구소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